그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촉법소년 논의는 한동훈 장관이 연령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법적으로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이 포퓰리즘적인 논쟁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또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유시민 작가의 사건도 함께 사건 구반장에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작업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법 개정 내용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법 체계를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고 네. 또 형법의 형사 미성년자는 14세로 정하고 있거든요.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구분점을 딱 지어보면은 10세 미만은 아무런 형사 제재를 할 수 없고 10세에서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인데 형사 처벌은 못하고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 보호 처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 요 소년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소년 보호 처분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 소년에 대해서 형사 미성년자를 14살로 규정한 게 1953년도에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나이를 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14살하고 지금의 14살이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게 다르지 않냐.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12살, 13살, 14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나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형사 미성년자 그리고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이고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그럼 그동안 불가능했던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14세를 이제 낮춘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네. 이게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린다고 처벌 안 받고 또 경찰서 가가지고 저 촉법인데 아저씨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된 건가요? 사실 이걸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했는데 네. 사실 그 소년 개인을 우대한다라기보다 사회 전체를 위한 형사 정책적 고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낙인 효과라는 게 소년의 경우에는 더 심해요. 네. 작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과가 생긴다라고 했을 경우엔 낙인이 찍히고 그러면 사회로 복귀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작은 도둑을 큰 도둑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체에 큰 범죄자를 오히려 사회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소년은 또 교화에 의해 가지고 되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 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논의의 핵심이었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그게 너무 심한 경우까지도 법이 세부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지금 이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두니까 그 공백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처벌이 너무 필요한 경우도 처벌을 못했던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요 논의의 핵심으로 다가오고 있고. 네. 14살이라는 게 지적 능력이 이제 그 형사적으로는 행위 결과 책임이 아니라 행위 책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는지는 알고서 행동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제 책임주의의 원칙이 그 본질인데 이 14살이 과거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 과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3살, 14살 요 정도는 이제 알고서 하는 거 아니냐. 요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조절하자라는 논의가 오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이런 이슈들이 커지다 보니까 드라마도 최근에도 몇 번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통계상 그 청소년, 특히 촉법소년의 범죄 사례가 많이 잡히는 건가요?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뭐 얼마나 뭐 어떤 범죄 하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통계상으로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1년에 10,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작년에 10,000건이 넘었는데 매년 1,000건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증가하는 추세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가 추세도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고 또 하나 짚을 부분은 범죄 내용이 안 좋습니다. 무슨 뭐 과실범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도 높은 뭐 절도, 강도, 강간, 방화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흉악 범죄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흉악 범죄고 이거는 그냥 너무 명백하게 알고 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범죄들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선택지가 소년 보호 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하의 효과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 아닐까라는 논의가 이제 지금 좀 이렇게 촉발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반성적 고려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투트랙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줘야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소년 보호 처분이 굉장히 솜방망이 약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뭐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한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우선적으로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거. 이게 이유도 뭐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사회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형성되어 있다. 예. 이런 거를 또 따져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TV에서 저 어릴 때도 90년대 초반부터도 봤었어요. 그때 경찰청 사람들인가 예. 거기에 나왔던 거 예.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논의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금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법무부가 굉장히 검찰 이외에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거든요. 검찰 영역이 오히려 법무부의 업무 영역 중에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그거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고 법무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능력 있는 장관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법 전반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이런 것도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법무부 공무원 중에 대부분은 교정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예, 교정이 또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첫 장관 취임하고 현장 행보가 청주의 교도소하고 청주 외국인 이제 보호기관, 네. 보호소를 찾았던 거 이런 거는 법무부 업무가 검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나 뭐 검사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걸 깨고 그 법무부 업무 전반을 다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장관으로서의 면모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이게 우선순위를 둘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네요. 근데 사실 조금 이게 그게 그 주장이 근거가 좀 떨어지는 게 과거에 가장 그거에 또 앞장서 가지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런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거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었고 최근 1년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3건이나 법안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12살까지 낮추자. 그리고 민주당 서영교, 김혜재 의원은 13살까지 낮추자라고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었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 총리 재임 시절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 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이걸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그냥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 아닌가 싶고 법리적으로는 사실 정교하게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입장이 이렇게 갑자기 또 변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형사 정책적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이제 와서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 좀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그 촉법소년 나이를 이제 낮춘다면 뭐 12세, 13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정이 많이 된다 그러면 소년 사건들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 딱 짚어야 되는 네. 게 지금 논의에서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약간 형사 절차에서 잘 모르시거나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 형사 처벌이 만 예를 들어서 13살까지 낮춰진다 치면은 그럼 처벌 안 되던 13살이 형사 처벌 받아서 전과자 되네 이렇게 딱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소년 사건도 꽤 했거든요. 네. 근데 13살 이상이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잖아요. 근데 막바로 형사 재판으로 바로 기소해 가지고 형사 전과자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시해 가지고 소년 보호 처분을 굉장히 우선시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두 개가 중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 트랙입니다. 두 개 다 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기존의 투 트랙이 한 13살 정도까지 투 트랙으로 낮춰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지. 이제는 다 형사 전과자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신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 무조건 형사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다. 아니죠. 왜냐면은 13살 이상의 경우에도 정말 제가 보기에도 기록상으로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전과가 있지 싶은 사람이 이제 형사 전과 그러니까 형사 정식 이제 기소가 되고 그런 경우에도 뭐 합의를 보거나 반성하거나 이러면은 재판 쭉 진행하고 마지막에 소년부로 다시 송치를 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형사 전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 개정에 의해서 뭐 13살 정도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아마 정식으로 형사 기소가 돼서 형사 전과가 생기는 경우는 누가 보기에도 얘는 정말 너무 심했구나 문제가 하는 크다. 극소수만 아마 전과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죄 판결 선고했던 명예훼손 사건,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거는 그 유시민 작가가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사단하고 한동훈 검사를 언급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이제 허위였다. 허위였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 이제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사실 이게 이제 사건 진행 과정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 발언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SNS상으로 6개월 그 금융거래 정보는 보면은 통보 유예가 되는데 예.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6개월 지났다, 1년 지났다, 한번 근거 밝혀봐라. 이렇게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밝히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게 사실이 아닌데 잘못했다라면서 사과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제 허위 사실인 게 확인된 상태에서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유죄 판결이 좀 예상되는 면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기소된 이후에는 유시민 작가가 검찰 전체를 비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지 한동훈 개인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법리적인 주장을 했지만 사실 검찰 전체를 비판할 것 같으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아마 항소를 지금 한다고 하죠? 예, 유시민 작가는 이제 명백히 이제 항소하겠다 의견을 밝혔고 검찰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은 안 밝혔는데 보통 이제 일부 무죄가 되고 네. 또 양형이 구형량이 2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면 실무상으로는 항소를 하거든요. 구형이 1년인데 벌금 50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약하다라고 봐가지고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쌍방이 예, 쌍방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무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검찰이나 한동훈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서 허위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법원에서 여유 있게 유시민 작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봐준 면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해명을 해야 허위의 인식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그렇고 두 번째로 양형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 되면서 명예를 회복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를 이제 양형에서 고려해 줬는데 이게 양형 기준표에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었고 판사가 고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유시민 작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이 잘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